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합의가 기초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대북 압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압박 정책을 두고도 한미 양국은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한명숙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장관 지시에 고검장을 포함한 회의를 내일 열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했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고민정 진선미 의원은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사퇴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남성에게서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딴 논란에 접종을 미루겠다는 접종 대상자도 나옵니다. 빈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아이 친모가 경찰 신고 전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전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8일이 단일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계 4명이 숨진 애틀랜타 연쇄 총격 당시 살려달라는 신고 전화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쪽과 이른바 2+2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두 장관이 동시에 방문한 것이 11년 만이라는 연대기적 의미도 있지만 이 모양새 그 자체로 흥크러진 한미동맹 관계 복원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회담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반도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중 압박 전선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나 강해서 당분간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구민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한미 2+2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stand together for the values, for the interests that unite us. 미국 장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중 적대적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미 측은 중국과 관련해선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찾은 미국 외교안보 투톱이 연일 중국을 때리자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우리 정부는 당황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아예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공동성명서에도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 협력이란 원론적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틀 전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에 반한다며 한 목소리를 낸 미일 공동성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에 대해서도 한미는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시 쿼드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We're also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이 한일 양국을 방문해 대중 압박에 동참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외교도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난 한미 양국의 동상이몽은 대북 정책과 전작권 전환에서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 개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대북 압박 옵션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측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도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어서 권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여긴다는 완곡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압박에 방점을 뒀습니다.
President Biden plans to complete a North Korea policy review in the weeks ahead in close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with other key partners, including reviewing pressure options and the potential for future diplomacy. 어제에 이어 연이틀 북한 인권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인식도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While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is transition will take more time, 청와대에서 두 장관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긴밀한 협조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서울에서 한미가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날에 맞춰 북한도 미국에 강경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사 표현일 겁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였는데 그동안 미국이 접촉을 해온 사실을 공개하면서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윤동빈 기자의 리포트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만나는 날, 북한은 최선희 부상이 나섰습니다.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 채널을 통해 이메일과 전화 통보로 접촉을 시도했다며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접촉을 간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미국이 접촉한 북측 인사는 박성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 부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한미가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 부상 발언을 평가하는 대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a critical role to play in working to convince North Korea to pursue denuclearization. 방한 일정을 마친 블링컨 장관은 오늘 알래스카로 이동해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오스틴 장관은 내일 쿼드 참여국인 인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정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핵심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내일 곧바로 회의를 열긴 하겠지만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장관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지만 사실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 또는 우회적인 불복 의사로 읽힙니다. 그 이유는 변재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를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성 문제에 우려가 있어 부장회의에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의 의중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검 부장들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기록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 사진을 SNS에 공개한 박 장관은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 없다면서 핵심은 임은정 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명의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대검 부장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발동하진 않습니다. 검찰 독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안이 과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인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조남관 총장 권한 대행은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했고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내일 열리는 대검 회의를 생중계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말과 지시는 정치인의 입장인지 공무원의 입장인지 혼란스럽다. 신원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장관님 전 상설한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한 검사는 댓글로 집권 여당을 위해 장관 지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호응했습니다. 지난달 자신은 장관 이전에 여당 의원이라고 했던 박 장관의 발언을 비꼰 겁니다.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박 장관이 이틀 연속 이문정 대검연구관 의견 청취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이문정 검사 의견이 대검의 집단지성보다 더 공정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당시 최고 실력의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고 재판 상황이 실시간 중계됐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면 법정에서 거짓이 드러났을 거란 겁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찰의 잘못이 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대검 부장회의 생중계를 공개 요청했고 찬성하는 댓글도 수십 개 넘게 달렸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지휘권 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저희는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인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는 의혹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여권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집착하는지 법조팀 김태훈 기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봐야겠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 이것이 이른바 한명숙 뇌물 사건입니다. 예. 이 재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 뇌물을 줬다는 한만호 씨가 재판 과정서 오락가락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1억 원짜리 수표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이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논란 없이 결론이 난 사안인데 이게 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재소자들의 진정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지난해 4월 한 재소자가 법무부에 진정을 냈는데요. 핵심은 한만호 대표와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재소자 3명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예. 또 비슷한 시기에 한만호 씨가 생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썼다는 내용이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소자들의 주장의 신빙성 그리고 이 비망록의 신빙성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걸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 기록과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비망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 이미 검토가 다 됐고 대법원도 이 비망록 내용까지 다 함께 판단을 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예. 이 재판 기록이나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재소자들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최초 진정을 한 재소자 한모 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을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 당시 수사팀은 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너무 없어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한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도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임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미 추 장관도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이 이 사안을 수사를 했고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 다시 지휘권을 발동한 건데 예. 이 종결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결과는 바꾸고 싶고 이 책임은 지기 싫어 이런 애매한 지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충분히 그동안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여권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 즉 한 전 총리가 현 여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관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태도 증거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재판을 받을 당시나 들어가실 때도 저는 그분이 무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 들어갈 때 한 전 총리 태도를 보니까 무고한 것 같더라. 이게 지금 박범계 장관의 발언인데 여권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 그 단서는 바로 이 발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죠. 관심은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누가 등록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모두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내내 공방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양측의 속사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새로운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혀왔지만 유선전화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안심번호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유선전화가 포함된 사례가 없다며 무선전화로만 조사하자고 요구했지만 오세훈 후보 측은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며 일부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무선 100%를 할 것이냐, 유선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의견의 합치가 안 됐다. 안 후보는 또 후보와 당의 입장이 다르면 협상이 진척될 리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황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도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간질시키는 말씀을. 또 오 후보 측에서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겨냥해 안 후보를 조정한다고 하자 이번엔 안 후보가 이름이 같은 김종인 위원장 부인으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양측의 감정 싸움이 가열되면서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양측은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는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 연결해서 네거티브 공격에 나섰고 야당은 박영선 후보가 일본에 집을 가진 사실을 빗대 도쿄시장이 더 어울린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시장을 지냈던 오세훈 후보와 청와대 수석을 했던 박형준 후보를 겨냥해 MB 아바타, MB 키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MB와 똑 닮았다. 이렇게 평할 수 있고요. 이해찬 전 대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며 MB 키즈라고 했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과 연결시켜 반전을 꾀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살고 있는 부산 LCT가 대마도 뷰라며 친일 프레임까지 꺼냈습니다. 대마도까지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75평형짜리,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20억 5천만 원짜리 분양가가. 그러자 국민의힘은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 일본 왕궁 뷰냐며 맞받았습니다. 일본의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시장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 캠프가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루에만 8건 냈다며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을 담당했던 괴벨스에 빗댔습니다. 민주당은 저는 괴벨스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치 시절에 괴벨스라는 선전 전문가가 있었죠. TV조선 최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대상으로 지목됐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고 했는데 피해자 측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미안함을 전해야 할까 전전긍긍했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남인순, 진선미 의원도 캠프를 떠났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만 하루 만입니다. 피해자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며 고 의원을 비롯해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남인순, 진선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받았던 박영선 후보도 SNS를 통해 사과드리고 용서받고 싶다고 했지만 사과 이유와 대상을 밝히진 않은 채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 후보는 고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에 대해서는 통증이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원 3명의 캠프직 사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상적 사과만 있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 호소했지만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비난에다 어제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2차 가해 그리고 멈추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250여일 만에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2차 가해가 가장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박원순 시장님 피해 주장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죠. 또 다른 단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 변호인 등이 정치 공작을 펼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죠. 여기에는 수고가 많으시다, 명백한 정치범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박원순계로 통하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모 기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출판한 책을 SNS에 올리면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진전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은 여성 서울시장의 등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이 박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로 책임과 변화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용서하고 일상으로 직접 나서 2차 가해의 공포와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비난은 여전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이 생겼다는 국내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으로 코로나 대응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우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젊은 층에서도 이 혈전 증상이 나타난 것이어서 우려를 키우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에도 백신과 혈전증과의 연관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건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접종 이후 두통과 오한이 나타났는데 5일이 지나서도 증세가 악화되자 병원을 찾아 MRI 촬영을 한 결과 뇌 쪽에서 혈전이 발견돼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사례에 있어서 기저질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젊은 연령이라는 것을 같이 감안해가지고 아마 조사가 진행된 걸로.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서도 똑같은 혈전 사고들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백신으로 인한 거라고 보기에는 명확한 징후는 없다라는 게. 정부는 이번 20대 남성의 혈전증 사례는 다른 이상 반응과 마찬가지로 신고 하루 뒤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례자인 숨진 60대 여성은 유럽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피해 조사반에서 논의한 지 5일이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늑장 공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서 계속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혈전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밤 늦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증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사이에서는 당장 백신을 맞지 않고 일단 기다리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실제 백신 접종 동의율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황병준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뇌 질환의 하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9살 A씨.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5년 넘게 아스피린을 복용해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A씨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일단 동의는 했지만 최근 불거진 혈전 논란에 접종을 다시 거부할지 고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쓰기는 했어요. 영 마음에 좀 안 내키면 그때 거부해도 된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증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방역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일부 요양병원과 시설에 65살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당장은 맞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전국 5개 요양병원과 시설에 직접 확인한 결과 100% 동의한 곳도 있지만 한 요양병원에선 동의율이 62%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전 65살 미만 접종 동의율은 평균 93%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형태에서 이런 백신을 하고 잘 견디실까.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65살 이상의 접종 동의율을 발표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국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 당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간절하게 제발 와달라고 경찰에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백인 용의자가 성중독이었다고 해서 경찰이 용의자를 두둔하냐 이건 명백한 징후범죄다 이런 규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16일 오후 911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숨죽인 목소리, 경황이 없는 듯했지만 구조 요청은 분명했습니다. What is he wearing? I don't know. Please come, okay? 총격 당시의 두려움과 급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아시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Still early, but he does claim that it was not racially motivated. 경찰은 용의자의 치료 이력을 들어 성중독 때문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에게 나쁜 날이었다고 용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증오범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Racially motivated violence must be called out for exactly what it is, and we must stop making excuses or rebranding it as economic anxiety or sexual addiction. 오바마와 힐러리에 이어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나서 한 목소리로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I know that Asian Americans are very concerned. 아시아계 연방 의원들은 증오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한밤중 충남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폭발 여파에 근처 주택이 부서졌고 일대가 불바다처럼 변할 지경이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다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장 건물 7동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염 속에서 크고 작은 폭발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고, 벼락 치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깜짝 놀랐겠지. 불꽃이 환하게 나오고 또 펑 튀는 대로 환하게 또.
폭발의 위력에 119 구급차가 3m 정도 날아가며 뒤집힌 뒤 불탔고 근처 공장 CCTV가 휘청이고 출입문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큰 진동 때문에 저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여진처럼 작은 폭발이 한 3-4번 났고 근처 주택가에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주택입니다.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부는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남 논산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 1명이 숨졌고 직원과 주민, 소방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저 현장에 도착한 상태도 계속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었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 우려에 주민 3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LCD 모니터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다 인화성이 높은 화학물질이 과다 누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해서 인도까지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추격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넘기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에도 무면허 뺑소니범을 잡은 20대 청년들이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한 거였습니다.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추격에 능한 건지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달립니다. 일방 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교통신호까지 무시하며 달리더니 인도로 돌진합니다. 비좁은 골목길에서도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골목길 사람이랑 나오면 치겠는데. 25살 정자 씨 등 2명이 이 광경을 목격한 건 지난 13일 새벽 3시 10분쯤.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대로 놔두면은 더 큰 사고 날 것 같고 제가 알게 된 이상 일단은 좀 제지를 직접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운전자 A 씨는 40분 넘게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정 씨 일행은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를 40여 분 동안 뒤쫓아 숨어있던 음주운전자를 직접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주하던 차량의 20대 운전자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재하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에서도 자동차 동호회 동료들과 무면허 뺑소니범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제가 지금 1년 정도 경찰에 있었거든요. 근데 더 최악의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운전 경력이 좀 20대 청년들의 용기 덕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빈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여성이 아이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을 치우려다 공포를 느껴 못했다, 이렇게 진술한 건데요.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된 남성들은 이 상황이 선뜻 이해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검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친모 A씨는 지난달 9일 빈집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이사간 자신의 딸에게 연락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다음날 딸에게 전화해 자신이 시신을 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시 시신을 옮길 박스를 준비했지만 바람 소리에 공포를 느껴 실행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아빠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DNA 검사 대상을 지난 2018년 이후 A씨의 휴대전화 기록에 남은 모든 남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물론 음식 배달이나 퀵 서비스 기사까지 포함됐습니다. 생부 찾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냥 받았죠 뭐. 경찰이 지금까지 30여 명을 검사했지만 친자 관계가 있는 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미 여아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 많아졌죠. 이런 분위기를 타고 증권사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들은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익률을 미끼로 추가 투자를 권유한 뒤에 잠적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유명 카드 회사 로고가 박힌 금거래 사이트입니다. 주식 투자자 A씨는 최근 이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자신을 유명 증권사의 PB라고 소개한 사람이 금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만 해도 의심스러웠지만 유명 카드사가 운영한다는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거래소를 이용하시고 있는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카드사로 되게 많이 유명해져 있을 거예요. 국내 분들, 해외 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시는. A씨는 처음에는 10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30%까지 오르자 투자금을 4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더 고액을 넣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한 2, 3천 넣으면은 지금보다도 더 낮춰서 더 우리한테 잘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가짜 거래소였고 수익률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같은 사이트에 당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A씨는 뒤늦게 피싱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투자의 경우 최소한 금융소비자 포털에서 제도권 회사 여부를 조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라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조언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이유 중에는 검찰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윤 총장 스스로 국회에서 식물총장이라고 푸념한 적도 있죠. 특히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을 반대했었는데 이유는 주요 사건 수사를 이 지검장이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사건 등 주요 사건의 대면 보고를 석 달 이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수사를 위한 특활비 집행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비 지원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고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어제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2주 전에 결재를 올렸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6일에서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최근 석 달 동안 변필건 형사 1부장의 대면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 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형사 1부엔 특수활동비도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활비는 수사에 쓰이는 경비인데 중앙지검의 특활비 배분은 이 지검장의 권한입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사건이 많은 부서일수록 특활비 배정이 많은 게 당연한데 중앙지검 형사 1부를 제외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형사 1부는 지난 1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아직까지도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CCTV를 확보했는데 폭행을 전후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정황인데 당시 경찰은 CCTV를 확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차관이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게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전화를 바꿔주려 했던 모습도 이 CCTV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택시기사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멱살을 잡힌 장소는 아파트 입구 앞입니다. 여기 내리시면 되냐 그랬더니 왜 욕을 해?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CCTV가 달려 있고 당시 상황은 고스란히 녹화돼 있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CCTV를 보니 당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택시기사가 차를 1, 2m 정도 후진한 뒤 다시 5m가량 전진해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정황이 담긴 CCTV나 운행 기록부도 확인하지 않고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일어났을 때 이거 불안 중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내리지 않은 피해가 돌리는 검찰이 확보한 CCTV엔 이 차관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군가와 통화하다 전화기를 넘겨주려 했던 모습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전화기를 건네받는 것을 거부해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에 땅을 산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고양시와 세종시도 공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민대책위는 지자체 조사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돈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입니다. 용인시는 2019년 3월 사업계획 발표 이전에 공무원 6명이 땅을 샀다며 이 가운데 사업부지 인근에 땅을 산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의뢰키로 한 것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의 경우 가족까지 확대,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투기 의혹 공직자가 용인시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반발합니다. 약 80개의 의심 사례들을 발치를 했고 그중에서 50개가 공직자 관련으로 의심 정황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와 세종시도 오늘 투기 의혹 공직자는 없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일반 공무원만 조사한 전시 행정이라며 정부 합동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셀프 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이며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 보좌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장관 측은 처음에는 100% 투기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좌관을 그만둔 것도 건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혹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보통의 공무원도 아니고 장관실의 대응이 이렇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치권에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A씨가 땅 투기로 면직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전 장관 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병 때문이지 투기는 100%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당뇨랑 고혈압 때문에 좀 쉬겠다고 해서 투기 이런 거는 100% 아니에요. 하지만 관련 제보가 이어지자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해 당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더니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면직 사유가 투기가 아닌 건강 때문이었다며 관련 의혹 자체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매입자금 절반을 대출로 마련하고 택지지구 지정 한 달 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 장관은 투기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투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야당은 특히 A씨가 면직된 지난 9일은 경찰이 LH를 압수수색한 날이라며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을 감독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있는 건 이해 충돌이라며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요즘 최신 사양 스마트폰은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겨서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점에 착안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프리미엄급 사양의 중저가 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렉트로닉 음악과 함께 대형 알파벳이 그려지고 정장 대신 청자켓을 입은 30대 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I'm so excited to welcome you to our awesome Unpacked for Galaxy A. 경영진이 발표하던 S 시리즈 행사와 다르게 젊은 감성을 강조한 것으로 중저가폰 A 시리즈의 공개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계는 고가의 스마트폰 대신 가성비 좋은 중저가 기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세계에서 많이 팔린 스마트폰 10개 가운데 6개가 60만 원 이하의 중저가 제품이었습니다. 중저가 시장의 강자인 중국은 20만 원대의 저가폰은 물론 고성능 하드웨어를 장착한 제품까지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펙들이 워낙에 다 좋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스펙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플래그십 시장보다는 중저가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3위였던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조업체들의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픽업 트럭이 깊이 76m 협곡 위에 다리 한가운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는데 차에 타고 있던 노부부는 영화처럼 구조됐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말라드 협곡을 연결하는 다리 위, 트럭 한 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트럭을 붙잡아주는 건 캠핑 트레일러와 연결된 쇠사슬이 전부입니다. I don't even want to look over because I know how deep that gorge is. You know, they're going to be dead. 트럭 안에는 6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난간에 부딪히며 다리 아래로 추락할 뻔한 순간 캠핑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트럭을 지탱해 준 겁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견인차가 곧바로 도왔고 by attaching some chains to the rear of the vehicle so that way it wouldn't break with the chains that were holding it. 6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노부부를 구조했습니다. So we had a very limited amount of time to do a rescue and get these people out safely before that truck potentially ended up in the bottom of that canyon. 구조에 걸린 시간은 1시간 8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20세기 후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국내 첫 대규모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은영 기자가 예술의 향연으로 안내합니다. 자칫 번져 보이지만 색색의 그래픽 요소를 더한 마릴린 먼로의 얼굴입니다.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대량 제작된 이 작품은 팝아트의 황제라 불리는 앤디 워홀의 대표작입니다. 발렌티노, 모하메드 알리 등 유명인들의 사진도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해 미술의 대중화를 주도했습니다. 20년간 점심 메뉴에서 빠지지 않았던 스프 통조림 시리즈.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과 소비를 풍자한 또 다른 대표작입니다. 팬데믹으로 지친 대중들이 앤디 워홀의 밝고 역동적인 작품을 감상하시고 건강한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전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드로잉 작품과 개인 소장품 등 1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예술가 외설을 오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로버트 메이플소프트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콜라주, 폴라로이드, 흑백 사진 등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사회적 관습과 윤리 의식에서 벗어난 인간의 욕망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메이플소프트가 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죽음이라는 어떤 주제에 천착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을 관람객들이 알기 쉽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현대미술을 이끈 두 작가의 작품은 예술의 경계를 넘어 또 다른 미학의 세계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청도 운문사 옛 대웅전 천장에 용처럼 생긴 시렁이 걸려 있습니다. 중생을 태우고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 용선을 상징하는 용가입니다. 그런데 종을 울리는 줄에 뭐가 매달려 있죠? 동자의 모습을 한 악착보살입니다. 뒤늦게 오는 바람에 반야 용선을 놓쳤다가 배에서 던져준 밧줄에 악착같이 매달려 극락에 갔다는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고 새씩 줄줄이 매달리기도 합니다. 시험에 악착같이 붙으라는 합격 기원 볼펜에도 그래서 등장합니다. 이판사판 야단 법석처럼 악착도 불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착에서 나온 순우리말이 억척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판사판 모질고 끈덕지게 매달리는 것을 가리키죠. 알고 보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필코 구제하겠다는 불교의 자비가 담겨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위정 의혹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수사했던 검사가 위정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재조사를 지시했던 사안입니다.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대검도 윤석열 총장 퇴임 직후인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되지 않아서 박 장관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13명 모두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돈으로 쓴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2015년 8월 20일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한 선고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에 대한 유죄 판결, 또 진실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슈퍼 여당이 되자마자 한 전 총리는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판결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악착 보살도 혀를 내두를 굳은 의지, 끈질긴 집념이고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도 떠올리게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이러다 정말 비가 내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집념의 한명숙 구하기였습니다. 황사먼지가 아주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먼지가 남아있다가 오후부터는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 즐기셔도 좋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광주가 2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서울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5도 이상 높겠는데요. 그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기 때문에 외출하실 땐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는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차츰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대체로 5에서 40m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